지난 시간 우리가 우리 기본권 체계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헌법상 가장 중요한 헌법의 근본 가치 내지 원리로서 인간 존엄이 어떤 것인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은 이론적으로는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 그다음에 기본 원리 혹은 핵으로서 의미를 갖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는 연역적으로는 제3공화국 제5차 개헌에서 헌법 조문에 들어갔고 이것은 독일 연방헌법 제1조 조문을 본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독일이 이러한 조문을 갖게 된 이유는 나치 시대의 비극적인 역사적 경험, 전체주의에 대한 반동의 결과로서 헌법 제1조에 규정한 그 내용을 우리 헌법 제10조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내용,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에 있어서 상당히 불명확하다. 적극적으로 인간 존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인간 그 자체로서 가지는 어떤 가치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 자신의 인격과 능력에 따라서 발현하는 모든 내용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존중이라고도 하고 또 상호간 사회 공동체 속에서 상호간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적극적 명령, 요구의 소극적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것을 가지는 인간 존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헌법적으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이 헌법상 원리 내지 근본 가치인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 주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부 또 많은 경우 헌법 학자들은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성격도 갖는다라고 주장하시지만 저는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 내지 원리이기 때문에 개별 기본권으로 다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것을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다루지 않으면 어떤 기본권으로 다룰 것이냐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인격권하고 그 다음에 언급되지 않는 것 중에서 생명권 정도가 인간 존엄으로서의 중요한 기본권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우리 헌법이 모범으로 삼았던 독일 헌법이라든지 또 우리 헌법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미국 연방 헌법도 우리 헌법보다 많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열거적으로 본다면. 우리 헌법은 상당히 많은 기본권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라는 것을 담고 있다. 즉, 다시 설명하면 자유권, 신체의 자유,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국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직업 활동이라고 하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에요. 사생활,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가치를 뭘 통해서?
개인의 생활 영역의 보호라고 하는 개별적인 기본권을 통해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참정권, 정치적 절차에 대한 참여,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 근본 가치를 어디서? 사회적 활동, 특히 국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의 활동성에서 기본 가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차적 기본권,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법, 제도, 사법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 침해된 가치를 가능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사회권 마찬가지입니다. 뭐 34조의 사회적 기본권의 어떤 원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기본 전제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결국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데 있어서 내적이고 심연의 혹은 그 근거의 뿌리가 되는 원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모든 기본권은 인간 존엄으로부터 발현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이론적으로 인간 존엄은 침해될 수 없다. 인간 존엄은 다른 모든 것에 우월하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 기본권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인간 존엄을 지향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엄 자체를 원리로서 보지 않고 개별 기본권으로 보게 되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형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을 개별 기본권으로 주장하는 순간 다른 기본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기본권 일반 이론에 있어서 기본권 간의 충돌, 형량, 이거는 경합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인간 존엄을 개별 기본권으로 주장한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지향하고 있는 가치, 그 다음에 근저가 되는 원칙인 점은 맞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이렇게 평가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여러 가지 기본권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들, 특히 헌법에 규정되지 않지만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하나는 인격권, 다른 하나는 생명권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인격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나머지 기본 원리 중 하나이고 중요한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격권입니다. 인격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네.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그 자체로서 고결한 인격체로서 그 완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오늘 자기가 철학 전공이죠? 예. 잘 아시겠지만 칸트는 인간의 뭐를 기본 전제로 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것? 다른 기본권에 열거되지 않은 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치 때문에 그 가치로 말미암아서 가치의 근거에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정하게 수동적으로 정태적으로 보장해야 될 것을 인격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인격권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격 발현이라고 말하고요. 저기 이제 제가 세 번째 줄에 자기 발현, 두 번째는 자기 표현, 세 번째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이렇게 말하는데 뭐 자기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인이 가지는 어떤 가치를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생활과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그걸 뭐라 그러죠? 인터넷상에서 자기의 아니요 그거 말고 뭐 비슷한 이제 아바타가 소위 말하면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서 철학적으로는 인격의 원래 그 개념입니다. 페르소나가 가면이잖아요. 가면. 그 아바타잖아요. 나를 표현하는. 그게 이제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인터넷상에서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저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께 교수로서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근데 인터넷상 내 이름 쳐서 찾아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되게 못생긴 표정 있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막 이렇게 막 찡그리고 있는 이런 표정이 딱 찍혀가지고 뭐 떠돈다. 과거에 언제 보니까 김연아 선수 이렇게 뭐죠? 이렇게 회전 돌기 할 때 막 아사다마오 회전 돌기 할 때 얼굴 표정이 찡그러지는 게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다. 그걸 뭐라고 그래? 움짤이라고 그래? 엽사라고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원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기 표현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찍어. 뭐 구체적인 문제를 본다면 초상권, 그 다음에 최근에 왜 여러 연예인들 어디죠? 디스패치. 그래서 막 찍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것. 그건 내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자기 표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자,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은밀한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은밀한 영역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내 기본적인 인격을 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의 보장, 곧 사생활의 비밀스러운 내밀한 영역의 보호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무엇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판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법조인들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인맥지수의 공개가 법조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냐에 대해서 침해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판례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보시면 우리 양광현 선생님 교과서 353쪽에 보면 대법원의 인격권에 관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어떤 회사에서 법조인들의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런 그 다음에 연수원 동기, 그래서 누구와 친한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교 출신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건 뭐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변호사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승소율, 사건을 다루고 이긴, 진, 이런 승패에 관한 승소율을 공개한 것은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거는 외부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 출신 이 문제는 본인이 깊이 그것을 막 내놓고 활용하고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부로 자꾸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는 지금은 가족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면 친생 부인의 소 제척 기간, 이제 본인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이제 친생 부인에 관련된 소에 있어서 과거에는 제척 기간을 1년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짧다. 그러니까 홍길동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정식 혼인 관계에서 출생되지 않은 자녀가 이제 아버지, 부모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 어떤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조상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기 발현,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가 내 부모일까?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너무 많이 제한한다라고 해서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2005년에 이 조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친생 추정 제도도 과거에 혼인 성립 후 200일 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에 대해서 친생 추정하는 것은 무조건 추정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권에 주체할 때 법인의 기본권에 있어서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기본권 내용 중에서 양심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면 법인의 양심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사과명령제도. 자, 헌법재판소는 초기에 동아일보사 여성동아 사건에 있어서 사죄 광고를 법인의 양심의 자유에 위반이 되는 것처럼 언급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M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로 다루지 않고 뭐로 다뤘다고 했어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법인의 일반적인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다뤘다고 했습니다. 이건 조금 사실 약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원래 인격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의 근거를 바탕을 둔 것인데 이것을 법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양심의 자유를 다뤘던 것을 법인의 인격권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때의 인격권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격 자체를 전제로 한다고는 조금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헌재가 양심의 자유를 다루지 않고 인격권으로 다뤘다는 것 여러분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반대편에는 이런 방송사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일정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하는 것을 방송사의 일반적 행동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PPT 자료에서 이 인격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이제 왜 많은 설명을 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조문의 책에는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가 바탕에 있지만 주로 어디에 있다? 다른 기본권들을 다 개별적으로 열거해 놓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기본권에서 찾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 개별 기본권에서 찾기가 어려울 경우 그러니까 12조부터 36조까지 기본권 내용에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어떻게 10조에서 기본권의 내용을 찾는 시도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어디서 찾아라? 12조와 12조부터 36조 사이에 기본권 조문에서 기본권 내용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지난 토요일 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표에서는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가 가장 밑바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둘 사이를 구분해라 라고 하면은 행복 추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 존엄이 조금 더 추상적인 차원의, 원래적인 차원의, 원칙적인 차원의 기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존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본권 크게 뭘로 나눈다? 둘로 나눈다. 하나는 인격권, 하나는 생명권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행복 추구라고 할 때, 인격권은, 행복 추구는 이 둘을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헌법의 12조부터 36조는 개별적인 기본권이 나와 있는데 그 기본권들을 다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기본권도 담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이 포괄적 기본권에 있어서 행복 추구권은 적극적 활동의 측면. 저는 이것을 동태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이 활동하는 모든 차원의 포괄적 내용,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내용을 담고 있고 인격권은 소극적인 가치 내지 정태적 차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혹은 물리적 기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꼭 만약에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헌법 12조부터 36조 사이에 언급되어 있는 기본권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어느 기본권에 귀속시킬지 자신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러면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10조의 인간 존엄 내지 행복 추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적극적 활동에 관한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간다? 그러면 행복 추구로 가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어떤 소극적 차원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10조 인간 존엄의 어떤 내용? 인격권 등의 내용으로 보호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일반적인 인격권의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서 계속 형성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간존엄에서 말미암는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생명권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약간 뒷부분에 있는데 362페이지 이하에 생명권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 뭐냐라고 한다면 뭐다? 존엄한 인간, 네, 생물학적 혹은 물리적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물론 창이 철학에서 다루나요? 생명? 중요한 윤리 내지 가치로서 다루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 생물학적인 하나의 기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전부 다 생명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명권의 근거, 헌법 몇 조? 헌법 몇 조? 헌법에 명확하게 인간에게 생명권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10조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생명이란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존재가 필요해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뭐다? 전제다.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을 행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 행사의 전제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 다른 기본권의 전제로서의 기본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생명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0조에서 찾을 수가 있다. 어디 부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 표현의 전제가 뭐다? 인간은 생명을 보장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학설들은, 다른 분들은 헌법 제12조도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의신양, 헌법 제12조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제1항에 자, 우리는 헌법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헌법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라는 것이 곧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원래 12조는 주로 뭘로 보장하는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개인의 신체 자체, 그렇죠? 함부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생명도 생명인데 그 몸 자체,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물론 전제로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모든 기본권에서 생명은 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몇 조를 주장해요? 37조 1항을 주장하십니다. 37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네. 거기에 생명권이란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거되지 않은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모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전부 다 열거되지 않은 자유로 인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냐?
그래서 제가 37조 1항은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37조 1항은 뭘로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기본권 제한의 전제로서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국가 공권력 작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어떻다?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창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 경시되지 않는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원리를 거쳐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37조 1항의 뭐다? 의미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기본권 제한의 전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개별적인 기본권들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10조에서 도출하면 된다. 자,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관식 언제 시작된다? 우리 기본권의 주체할 때 했죠? 큰 소리로. 정자하는 자체라고 했어요? 착상. 우리 헌법재판소는 마치 착상 시부터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명확하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착상 시 이후에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착상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다만 생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존재와 생명권이라고 하는 법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때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꽃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꽃에게 생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대답이 쉽나요? 예.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도 그 기원부터 물리적 기초부터 따진다면 정자와 난자의 수정체에 생명이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헌법적으로 생명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여할 만하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쓰진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명권을 인정하는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학적인 인식 수준입니다. 과학적 인식 수준. 무슨 말이냐? 자연과학의 발달을 말미암아서 옛날에는 정자와 난자의 그 수정란을 인식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언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임신해서 태어나면 사람이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대 의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자와 난자의 수정란, 합체로서 수정체로부터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학적 인식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생명이라고 보아줄 만한 전반적인 사회적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과학적 인식, 그 다음에 사회적 승인.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면은 인간으로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의 기초에서 봤을 때 최소한 자궁에 착상한 이후, 즉 임신한 이후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가져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기 우리 교과서 363페이지 그 판례를 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63페이지.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예. 거기 보시면 뭐라 나왔어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 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잡은 헌법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뒷부분 있나요? 네. 여기 보면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용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래서 우리 현재는 두 가지요. 하나는 자연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그것을 인식 혹은 승인할 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언제 생명이 종료한다고 배웠어요? 네, 심장 박동이 중단되었을 때. 하지만 우리 법률에는 심장 박동의 중단 외에 다른 부분도 보는 조문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조문이 있어요? 장기이식 등의 장기이식법 보면 제 21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매 읽어줄래요? 21조.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네. 지금 이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제를 죽은 걸로 봐요? 네. 정확하게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뇌사가 뇌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기를 이식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를 이식하는 것, 자, 장기를 이식하면 사람이 뇌사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를 본다고 죽은 거를?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원래 그 뇌사를 야기한 그 전의 것. 다시 말해서 시점을 변경함으로써 장기 이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뇌사가 왔어요. 거기에 원인이 되는 질병 혹은 사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를 적출했어요. 장기를 뺐습니다. 그들이 죽었어. 완전히 이제. 심장도 안 움직여. 원래 심장박동 정지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언제 죽은 거예요? 장기 적출해서 심장박동이 정지했다. 그러면 이때 사망한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제 사망한 걸로 본다고요? 이걸로 사망한 거.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로 사망으로 보는 겁니까? 뭐를 인간의 생명의 종료로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설을 이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은 뇌사설에 바탕을 둔다라고 하는 데서도 비판을 합니다. 뇌사설은 아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거는 단지 사망의 원인을 장기 이식이 아닌 그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등으로 보는 것 뿐이지 뇌사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형법, 민법에서 보고 있는 심장 박동의 정지를 사망, 시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심장 박동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해내야 속된 말로 좀 더 신선한 장기. 그러니까 좀 더 말하자면 질병 치료나 보건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생명권의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생명 침해를 당하지 않을 자유권입니다. 그렇죠? 생명권의 적극적인 내용은 뭐냐? 살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살 권리가 생명권입니다. 그 보호 내용으로는 그 생명을 다른 외부의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생명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명권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 태어나는 것 자체를 방해하면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 자체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랬죠. 비록 착상 이후 생명권의 주체가 됐지만 그렇다고 착상 이전 초기 배아에는 아예 생명권이 없으니까 보호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다. 그때도 국가의 보호 의무는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유 생명권이 인정될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랬죠. 또 생명권이 제한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죽음에 이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제가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딱 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쳤어요. 생명권에 대한 제한? 아니에요. 신체적인 손해를 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언제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에요? 죽였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기본권 제한에 일반 도식을 생각할 때 어떻게 발생해요?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 제한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뭔가 침입해 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생명권은 어떤 거예요? 이 침입해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고 안 죽으면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아닌 거예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권의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생명권을 직접 손대지 않더라도 제한하지 않더라도 어느 경우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해도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네 가지 개념, 관식 기억나요? 네 가지 개념, 기본권 제한의 네 가지 개념. 법률적 성격, 두 번째 명령, 강제, 세 번째 직접, 네 번째 최종적, 목적적으로. 그런데 자, 제가 지금 놀래고 아직 때리지 않고 아직 칼로 찌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직접성이 없는 거예요. 아직 찌르지 않았어요. 제한이 아닌 거예요. 언제? 찔러서 죽여야 제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생명권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그러다 보니까 생명 경우에는 아직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명권의 제한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이야기인데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들과 형량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본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의진양, 헌법 37조 제2항을 보면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나요? 없나요? 왜요?
하지만 그 앞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권도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한 주장이고요. 다른 주장은 뭐예요? 아니,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은 침해서는 안 돼가 또 다른 주장입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소위 말하면 사형제도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논란이 발생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제가 저기서 자살권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제 어디에서 우리 한번 배웠어요? 기본권의 포기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자살하는 거를 기본권의 포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살하는 거는 기본권의 포기가 아닙니다. 기본권의 포기는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서 기본권에 제한되었을 때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기본권의 포기인데, 자살은 내 스스로 내 생명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포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새로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살 그러면은 생명권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수견에는 원래 생명은 뭐가 내용이에요? 생명을 아까 제가 생명권의 내용은 뭐다? 살 권리라고 한다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생명권의 내용입니다. 근데 자살은 뭐예요?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 파괴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살권을 생명권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살은 생명권의 내용으로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제가 이제 생존 의무라고 써놨는데, 사람의 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을 살려야 돼. 요즘에 그 아주 화제의 드라마 이제 끝난 태양의 후예. 거기서 의사들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라도 적군이라도 살려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할 수도 있어. 죽으려고 자살할 수도 있는데 아직 못 죽어요. 그들이 의사가 하는 말,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 그리고 막 살려. 창희, 나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글쎄요,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내 생명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깊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에서는 약간 논의가 되어 있는데, 생존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명권이 권리가 아닌 의무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는 개인의 처분에 맡겨지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도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에게 생존에 필요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도 갖춰주지 않은 채 살도록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이제
관련 사례들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저 중에서 예컨대 인간복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독일도 마찬가지고 인간 존엄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존엄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원리로서 다뤄야지.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본권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간 존엄에서 안 다루면 무엇에서 다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생명권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태훈군, 배아주기세포 연구 2003년, 4년부터 상당히 유명했었죠? 우리나라에서 황우석 사태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대체 뭐예요? 대체 뭐예요, 저게? 그런데 대충 말해보면 유전 형질이 비슷하면서요. 배아 줄기를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 한 가지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요, 사실의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배아주기 세포라는 게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인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면 이 수정체는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2분열기, 4분열기, 8분열기, 16분열기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200 이상이 될 때 배반 통과하는 상태가 되면은 아주 다양한 세포들로 분열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배아를 이렇게 깨면 그 속에 줄기세포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세포 분열 시, 2분열 시에 이걸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열시키잖아요. 물리적으로 떼어내면 쌍둥이가 됩니다. 4분열 시에 물리적으로 떼어내면요, 하나하나 자체로 내산둥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16분열기인가 8분열기인가 이때부터는 떼어내면 사람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팔, 다리, 머리, 심장 이런 기관과 조직들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8분열기부터 16분열기가 넘어가면서부터 각 세포 분열에 따른 세포가 특정한 이제 코드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요 배아를 깨고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 주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내면 그것은 유전 조작 또는 정기적 충격 등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론상으로 장기 등을 만들 수 있고 또 요 줄기세포주를 예컨대 뇌출혈 걸려가지고 뇌 일정 부분을 잘라낸 사람의 경우 그 뇌에다가 이식하면 뇌에서 없어진 부분을 보충하면서 생성돼가지고 뇌의 나머지 부분을 형성하게 된대요. 그래서 만능 세포라고
일컬어지는 게 저런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발전 단계에 있으면서 무엇으로 발전할지 확정되지 않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피부 미용할 때 이 새로운 탱탱한 세포, 원래 사람은 늙으면은 피부가 다 거칠해지고 그러잖아요. 창의군 피부랑 제 피부가 다르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늙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뭘 투입해? 주기세포를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포, 생생한 세포. 그래서 피부 미용에 활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치료 효과. 더 중요한 건 보통은 장기 이식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다른 사람이 장기를 이식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거부 반응. 유전적으로 서로 안 맞아. 그런데 주기세포 주는 빼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 태반을 잘 보관했다가 그 태반으로부터 이렇게 주기세포를 뽑아낸대요. 그러면 그 태반으로 뽑아낸 것들은 어떻다? 나랑 유전 형질이 맞기 때문에 그걸 조작해서 장기를 만들면 그 장기를 나한테 이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컨대.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 주기세포를 활용하자.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기세포를 어디서 뽑아낸다고? 사람이 우리 몸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이제 막 태아로 발전하는데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하면 초기 배아를 죽이는 겁니다. 어떤 기본권의 제한? 네. 그래서 생명권을 달 수 있는 겁니다. 착상전 유전자 진단은 뭐냐? 자, 저 세포분열, 이분열기 있잖아요. 내가 유전병이 있어.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에게는 그 유전병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우리 아이가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태어나봐야 알아요. 태어나면은 유전병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 자연스러운 임신을 하지 않고 특히 이제 불임인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유전병이 있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공 수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정체를 2분열기나 4분열기 때 잘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쌍둥이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정란이 2분열기 때 딱 가르면 두 사람이에요. 또 가르면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2분열기 때 딱 갈라질 때 떼어내가지고 2분열기 때 딱 떼어내가지고 하나는 검사용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착상용으로 쓰는 겁니다. 검사예요.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거의 99.9%가 동일하기 때문에 딱 떼어내가지고 뭘로 쓴다? 유전자 검사예요. 어떻게? 분해해서. 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삽니다. 근데 유전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착상을 안 시켜요. 유전병이 없으면요? 착상을 시켜요. 그럼 이때 파괴된 수정란은요? 어떤 기본권 침해예요? 생명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언제부터 생명권 주체다? 네. 원시선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상 전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착상 전에는.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착상 시부터 생명권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헌재가 정확히는 착상 때부터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착상 전에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질분을 말한 원시선은 이거예요. 저기 혹시 제가 생물학적으로 틀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생물학 전공하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각각의 그 분열된 세포들이 자기 이제 형질을 띠게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발전할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포에 일정하게 선이 하나 나타난대요. 보통 그 선은 척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면 이 수정란에 2개가 나타나요. 세쌍둥이면 3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원시선은 수정란에서 독립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될지 2사람이 될지. 근데 이제 우리 현재는 이제 그 이론 중에는 원시선이 나타나야 진정한 독립적 인격체가 발생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원시선의 출현을 생명의 시점으로 봅니다. 아직 수정란일 때는 이게 한 사람인지 2사람인지 3사람인지 4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인격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착상 전 단계는 아직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식 뭐라고요? 생명권은 생명을 제한했을 때만 생명권 제한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한을 안 해도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잠깐 보여줄래요? 판례. 자 보세요.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러니까 수정은 됐지만 착상 전 이렇게 본 거예요. 내는 아직은 아니야. 근데 명확하게 그러면 착상 후야? 라고는 정확히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 현재가 착상 전을 배제한 것뿐이지 착상부터라고는 정확히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미뤄본다면 착상부터는 인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모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시험관에 있는 상황은 사람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아직은 없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고요.